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주어를 바꿔서 낼 수 있다고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여기밖에 없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법무부 장관 없잖아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인 것은. 주어를 조심하시고요.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6페이지 양가로 3번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아까 권리금 횟수 방해하면 안 되는 거 4가지 있었는데요. 그 외에 권리금 횟수를 방해해도 되는 예외가 더 많다고 훨씬 더. 그래서 권리금 받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은 안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가 안 된다고요.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되는 거에서 권리금 보호 안 되는 거에서 전통시장은 제외되는 거니까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안 됩니다. 그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공유재산입니다. 그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안 됩니다. 인천 부평 지하상가,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부산 서면 지하상가, 남포동 지하상가 이런 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전대차 관계에서도 전차인도 권리금 보호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7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거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사람은 상가를 빼더라도 상실되지 않냐고 계속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유지되고요. 민법 621조라고 하면 이거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가 되어서 등기를 했다면 역시 명령에 의한 등기하고 똑같습니다. 효과는.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 설정 등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이걸 소위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법에서는. 설정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효력은 똑같다. 다만 설정 등기는 당사자 합의가 돼야 되고,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등기 후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건물을 빼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대항력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즉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선이행. 돈부터 돌려줘야 된다. 보증금부터. 판례입니다. 주택하고 똑같다. 558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1인 이하,
협회 공제운영위원회위원은 19명 이하입니다.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559페이지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정액은 100분 후 5%밖에 못 올리고요. 단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 서울에서는 5%밖에 못 올린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요.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 이하면 5%밖에 못 올리고요. 1년에.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립니다. 정액 불가능합니다. 한 번 올리고 나면.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감액은 한 번 감액 청구하고 1년 안에 또 감액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요. 정액은 원칙적으로 5%나 100분 5나 20분 1이나 다 같은 말이죠. 5%를 초과할 수 없고 단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5%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다. 자, 근데 우리 교과서는 55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저는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순서만 2번, 3번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과서는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559에.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세가 100만 원인데 주인이 50만 원으로 깎아줬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깎아주겠다. 이런 주인들 많았어요. 착한 임대인. 그 깎아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영업이 정상화됐는데 뭐 코로나가 안 끝나도 어쨌든 장사가 잘 돼요, 식당이. 지금도 보니까 식당 잘 된 데는 굉장히 잘 되죠. 코로나 있어도. 그 정상적으로 영업이 됐다고 생각해서 주인이 올리려고 하니까 또 50만 원에서 5%밖에 못 올린다. 못 올려주겠다. 1년에. 이건 안 된다고요. 원상복구 시키는 거 원래 1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 갈 때까지는 왕창 올려버려도 상관없다. 20%, 30% 올려도 상관이 없다. 50만 원에서 또 100만 원 가려고 하면 10년 넘게 걸리겠죠. 그래서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5%밖에 못 올린다. 이걸 적용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100만 원을 올려도 된다고. 원래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설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월차임 전환율은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연 1할 2푼 그리고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지난주 내드렸던 주택 상가 비교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560페이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이게 30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0번에 맨 밑에 있는 거 내용 그대로입니다. 3개의 차임액 연체하는 경우 상가에만 있죠. 3가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X의 말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해지할 수 있고요. 권리금 회수기에 인정 안 됩니다. 프린트 30번 맨 밑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2기가 4개, 3기가 3개. 3개의 차임액. 3개의 차임액이라는 것은 석 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거죠. 만약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되어야 합니다. 장사 안 된다고 이번 달에는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6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562페이지 주택, 상가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 상가 비교하는 거 562페이지 우리 교과서에 562페이지에 있는데요.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했죠. 이거는 1981년도 전두환 정부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좋게 말하면 리더십. 지금 러시아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독재죠. 그래서 반발을 할 수가 없었다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해도. 근데 상가는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가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고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이하, 그 당시 2002년도에는 3억 이하였습니다. 지금 9억이죠. 옛날에 2002년도에는 3억 이하만 적용됐었습니다. 물론 옛날 거 3억이라는 건 기억할 필요 없고요. 일정 금액 이하만 적용된다. 근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대항력은 주택은 주민등록,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주택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되고요. 주택은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2,200만 원. 주택의 경우는 절하합니다. 절상이 아니고. 그 시험에 뭐 절상, 절하 안 나오겠지만 주택의 경우에 뒤에 끝다리를 잘라버리고 상가는 뒤에 끝다리가 있으면 올려준다고요. 100만 원 단위로.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뒤에 숫자가 있으면 올려주는 거예요. 상가는. 자,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요.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면 2년 보장되고요. 상가는 1년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속이 됩니다. 근데 상가는 사실혼은 상속이 안 됩니다. 정액 청구 5% 밖에 못 올립니다. 근데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5%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빈출지문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출지문집 152페이지 기출문제, 빈출지문집이 중요하다고 했죠. 최소한 70% 이상은 무조건 기출문제 지문 내에서 나옵니다. 보통 80% 정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과목을 어렵게 내면 공인중개사법이 작년에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70%만 기출문제 지문에서 나왔어요. 30%가 새로운 지문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보통 한 20% 정도 나옵니다. 새로운 지문이. 그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70점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목.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걸 일주일 동안 교육시키는데 2주 동안 합숙하는데. 자, 1번 152페이지 빈출지문집 보증금과 월차임의 100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했죠?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우선 면제권이 있다. X죠?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확정일자 받아도 9억 초과하면.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우선 면제 받죠. 자, 그 다음에 2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가 아니라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종전의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입니다.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보장된다고 했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 변경 불가능하다 했는데 올리는 것은 5%, 감액은 상한선 없고요. 한번 올리고 나면 정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린다. 단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도 정액할 수도 있다. 시세가 바뀌었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3년 계약했는데 계약 갱신 요구에서 연장되면 3년 더 연장된다 했죠? 그 3년 더 연장됐으면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지 통고 못합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주인한테 계약 갱신 요구하겠다고 미리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하는 게 낫죠. 가만히 있는 게. 세입자한테 계약 갱신 요구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러면 왠지 우리나라 사람 싫어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된다고요. 주인이 나가라 이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고 주인이 말하면 먼저 주인이 나가라고 아니라 물을 거예요. 월세 올려주고 더 계속 할 거냐 장사 안 그러면 나갈 거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서야 계약갱신 요구해서 장사 더 하겠다고 하면 되고 아무 말 없으면 같이 아무 말 없는 게 좋아요. 자동 계속 연장되면 왜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중간에 세입자가 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동 연장되면 해지해도 되거든요.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주인이 말 안 하면 세입자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7번) 오늘 7번 했는데 7번 153페이지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돈 받는 것과 명도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경매 신청은 건물 비워주지 않고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배당받으려면 비워줘야 됩니다.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9번) 월 차임이 100만 원일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이 이르다면 해지할 수 있다. 이 지금 상가에 대한 문제죠. 상가는 3기죠. 주택은 2기. 아까 2기, 3기 우리 프린트 30번에 있잖아요. X입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154페이지 감액이 있은 후 1년 안에는 감액 못한다. 감액은 상한선 제한이 없다 했죠? 감액은 뭐 계속 감액 요구할 수도 있어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액은 원칙적으로 5%밖에 못 올리고요. 한번 정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못하고요. 9억 초과하면 5% 초과해서 정액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요. 11번은 제가 강의하면서 말 안 했는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열람 요청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안 됩니다. 인적사항은 거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만 요구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는 이해관계인이 알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확정일자 받은 날, 임차인이 누군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만 알면 되겠죠. 계약 당사자, 임대차 당사자는 인적사항 열람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가지고 소송하려고 임차보증금 돌려달라고 소송해야 되는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소송하려면. 그럼 인적사항도 열람 요청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경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경매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경매, 공매인데요.
경매 공매가 어려워요. 저는 이번 3월달 이번 학기에 제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에서 공매 연구, 공매 사례 연구 해가지고 지금 한 학기 15주 동안 강의를 해요. 공매에 대해서만. 근데 우리 시험에는 공매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매는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공매나 경매에 대해서는 알기는 해요.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방대하다고 이게 330개 조문이고요. 법 조문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이에요. 공인중개사법 분량의 10배가 넘고 공부할 분량은 시험은 한 문제 나온다고 경매에 대해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강의를 들어도 이거 경매는 잘 모르겠다. 제대로 강의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경매는.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X로 출제된 적. 원래 O라고 했는데 복수정답으로 X다라고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어요. 경매라는 것은 경쟁매매고요. 공매는 공개매각의 말뜻은 법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도 하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하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도 경매한다고요. 공매도 마찬가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공매 공고 이런 거 나와요. 신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갈치 시장에서 하는 경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협의의 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협의의 공매만을 공부하고 또 공매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법원 경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가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 책에 563페이지 이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 회수하기, 즉 돈 받기가 뭐가 더 쉬워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중에서? 임의 경매가 쉽습니다. 강제 경매를 하려면 집행권은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은이 있어야 되고요. 임의 경매를 하려면 담보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물권. 그래서 예를 들면 임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도 있지만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죠. 그래서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돈 안 내주면 곧바로 경매 못 넘깁니다. 집행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집행권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승소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돈 빌려줘가지고 차용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돈 빌려준 거 임의경매고요. 보통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는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주잖아요. 금융기관에서 돈 안 갚으면 은행에 한 3개월 이상 연체해버리면 독촉하고 그래도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넘겨버리죠. 그냥 별도 소송 없이. 근데 만약에 차용증만 써주고 저도 차용증만 받고 돈 빌려줘 봤거든요. 돈 달라고 하니까 말로는 주겠다 하는데 안 줘가지고 소송하려고 보니까 승소 판결문은 받았어요. 받아봐야 강제집행을 못해요.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 채무자 이름으로는 전부 다 빼돌려버렸다고 벌써 이미. 배우자 이름으로, 장모님 이름으로 이렇게 다 미리 빼돌리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미리 돈 빌리기 전에 미리 빼돌리면 상관없어요. 돈 빌리고 나서 독촉을 하니까 빼돌리면 그건 형법상 채권 멘탈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될 수도 있겠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개해가지고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미리 재산 빼돌려 놓고 개업하라고요. 결론은 사기치지 말라는 이야기. 평생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좋지 사기치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어요. 자, 어쨌든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강제경매보다는 임의경매가 돈 받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64페이지 권리분석.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이 중요한데 564페이지에 있는데요. 무조건 인수되는 거. 인수된다는 것은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되죠.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민법에서 경락인, 낙찰자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법조문에는 매수인이라고 해요. 매수인. 근데 저도 낙찰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매수인이라고 하면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인지 경매에서 매수인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낙찰받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낙찰자 또 민법 시험에는 경락인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식 명칭은 법조문에는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매수인. 자, 매수인이 떠안아야 되는 거 유치권. 단 이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됩니다. 즉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했다든가 이러면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양평, 흑염소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경매로 낙찰받아도 묘를 강제로 이장 못합니다. 내 땅이라 하더라도 떠안아야 됩니다. 인수된다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죠. 법정지상권 이것도 강남에 이야기했나요? 제가 건물 쪼갠 거 이야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에 강의하다 보니까 어느 학원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추우면 에어컨 히터 좀 트세요. 추우면. 지금 오늘 좀 날씨는 따뜻하긴 하죠. 강남에서 지금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법정지상권, 강남 건물 이렇게 한번 쳐봐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법정지상권. 강남 건물. 이렇게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시라고요. 말 안 했으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모로부터 자식이 가벌병 아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휴대폰 검색하니까. 빨리 해봐라고. 안 나온다고요? 너무 많은 게라서 변호사를 법정지상권 아니면 강남 건물 법정지상권 이거 그럼 순서를 바꿔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든지요. 아니면 건물 쪼개기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보든지요. 예? 말씀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건물 쪼개기 하니까 기억이 나요? 건물 쪼개기 하니까 나와요? 그 지금 저거 어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안 들었다고 하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강남에 건물이 이게 상속을 받았다고 가벌병 각각. 그래서 아버지가 건물은 장남한테 아들한테 주고요. 필지가 두 필지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건 둘째 아들한테 셋째 아들한테 이렇게 땅을 각각 필지별로 상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지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고. 사실은 공매 넘어왔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나 경매나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 건물을 한 40억 정도 주고 그 경매 강의하는 강사가 그 학생들하고 공동 투자를 했어요. 낙찰받았다고요. 근데 이거 이제 협상을 낙찰받아가지고 80억에 사라 2배로 갑한테 협상을 하니까 갑 그렇게는 못 사겠다. 알겠다. 그럼 건물 쪼개겠다.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아니하니까 나옵니까? 휴대폰 이제 쪼개기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반 쪼개버렸다고요. 건물을.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민법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하고요. 요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토지와 건물이 한 번 이상 동일 소유이어야만 합니다. 한 번도 동일 소유인 적이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해가지고 이거 쪼개버려가지고 땅만 건설회사에 팔아버렸다고요. 그럼 건설회사에서 나머지 땅도 나머지 건물도 사가지고 지금은 강남에 15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어요. 5층짜리가. 휴대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자, 어쨌든 이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인수된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이거는 무조건 말소된다. 요거는 암기를 해야 돼.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는.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 권리, 나머지가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것들은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은 인수되고요.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소멸됩니다. 소멸, 말소, 삭제, 소재 같은 말입니다. 단 최선순위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배당 요구하면. 근데 임차권은 최선순위라면 배당 요구해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그럼 경매에서 돈 벌려면은 요거는 위험한 거고요. 인수되고 또 하나 돼야 되니까. 요거는 안전하죠. 다 말소되니까. 경매에서 돈 벌려면은 안전한 걸 해야 됩니까? 위험한 걸 해야 됩니까? 위험한 거. 네, 돈 벌려면 위험한 걸 해야 되죠. 학계론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고 돼 있죠. 왜냐면 안전한 거는 이런 거 설정되어 있고 아파트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안전하니까 전부 다 낙찰가를, 입찰가를 높게 해서 낸다고요. 매수 신청 가격을. 그리고 경매에서 돈 벌려면 아파트보다는 사람들이 잘 관심 안 가지는 거 이런 걸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고. 아파트 같은 거는 시세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입찰가가 비싸요. 매수 신청 가격이. 그럼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9회 때 시험에 출제됐어요. 9회 때부터 경매가 출제됐거든요. 다시 한번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무조건 말소된다.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권리라 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권, 임차권은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단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6페이지 경매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매 절차인데요. 이게 9회 때도 경매 절차가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이 환가라는 거는 뭐냐면 환가, 현금화 한다는 뜻이에요. 현금화. 자, 먼저 경매 신청을 누가 하냐면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법원에다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 공고합니다. 종기는 마지막 기를 종기라고 합니다. 마칠 종자.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라고 종기를 결정 공고하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합니다. 감정평가서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하게 해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지방법원에 비치 열람을 합니다. 즉, 그 집행관들이 뭐라고 해놨냐면 대항력 주장하는 임차인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항력이 없어도 집행관이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 안 져요. 대항력 주장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해놓고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렇게 해놓는다고요. 그 집행관들이 이 연임, 중임이 안 됩니다. 딱 한 번밖에 못합니다. 집행관은 정년퇴직하기 전에 보통. 그래서 뭐 마약 주사부 뭐 이런 마약 담당하던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뭐 검찰 수사관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경매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유명한 분이 이시훈 교수가 있어요. 이시훈 옛날 감사원장 했던 이시훈 교수라고 인터넷에 보면 나올 텐데 그 이시훈 교수님한테 제가 고려대학에서 2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한테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그 마약 주사부 이런 사람이 마약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집행관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법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 하는 소리가 예, 집행관은 법을 몰라야 된다. 많이 아는 것보다. 몰라야 무식하게 집행을 하지. 다 알면 못한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행관들이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면 공장 같은 데 가서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말을 적어주고 돈 받아먹고 이런 거 했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못하겠지만. 그럼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입찰을 안 하잖아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장난치는 게 많았다고. 예를 들면 100억, 대출이 100억 돼 있어요. 100억. 근데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하면은 오히려 그 100억 건저당 설정된 것보다 더 밑으로 낙찰될 수도 있다고. 더 싼 가격으로. 그러면 그 실제로 채무자 아는 사람 친인척 명의로 낙찰받아가지고 은행 돈 안 갚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난치는 경우가 어쨌든 많아요. 경매도. 그 이게 매각 준비를 법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매각 기일, 매각 결정 기일을 공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업공개사가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매각 실시, 법원에서 매각 실시하는 이날부터 대행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꼭 법원에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뭐 동부지방법원,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좀 자주 가봤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 300~400명 정도 들어간 대강당에서 대법정에서 하더라고요. 주로 300명 이상 들어가는 법정에서 경매를. 그 직접 한번 가보시라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법정에 가보면 지금 우리 강의실하고 똑같습니다. 법정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법대라고 해요. 교탁처럼 법대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관이 마이크 잡고 주의사항 이야기에 금액 적은 걸 고치면 무효가 됩니다. 보증금을 만약에 틀리게 잘못 내면 보증금 10% 내야 되는데 돈을 더 내거나 적게 내면 무효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투표소처럼 커튼치 가지고 그 입찰표 적는 데가 있어요. 우리 투표할 때 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투명한 함이 있어요. 우리 투표하면 투명하지가 않고 그냥 안에 뭐 있는지 안 보이죠? 이 경매 그 입찰하면 투명하게 안에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시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10시부터 시작하면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찰을 마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보면 10시부터 듣고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입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교육 실습생들이 듣고 있어요. 집행관 이야기하는 거. 실제 입찰할 사람들은 10시 반 넘으면 옵니다. 대체로. 미리 다 적어놓고 그냥 입찰합니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금액을 적어 넣느냐 하면 기일 입찰을 하니까 입찰표를 적고요. 먼저 입찰표를 적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가 돈 넣고요. 그리고 노란 대봉투에다가 이걸 2개를 넣어가지고 여기 절치선도 있어요. 절치선. 여기 절치선 있고 여기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데 호치케스 스탬플러로 반드시 찝으라고 돼 있어요. 풀로 붙이지 말고. 풀로 붙이면 이게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중에 이게 다 봉투 떼가지고 다시 누가 얼마 써내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요 잘라가지고 요거 줍니다. 이게 반 나오게 해가지고 사건 번호 똑같이 나와 있겠죠? 그럼 나중에 보증금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준다고. 절치선 이거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11시 10분 되면 개찰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보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매 나오니까 막 입찰자가 50명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그래야 된대요. 매물이 잘 없으니까. 그 집행관이 그 입찰을 많이 한 사람, 경쟁률이 치열한 것부터 먼저 개찰을 하더라고요. 봉투 뜯어서 부르더라고요. 그럼 부르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30억 이렇게 부르면 30억보다 밑에 맨 처음에 한 명은 부르겠죠. 30억 하고 부르면 자, 그 다음부터 30억보다 낮게 써낸 사람 부르지 않겠습니다. 혹시 왜 1등 한 명 뽑으니까 30억보다 밑으로 써낸 사람은 어차피 1등 못한 거잖아요. 그럼 혹시 더 높게 써냈는데 제가 안 부르면 나중에 이의제기 하세요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40억 한 명 나왔으면 40억 불러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40억보다 낮게 써낸 사람 안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50명 입찰해도 금방 한 몇 명만 부르면 다 끝나요. 그 끝나고 나면 사람들 우르르 나가고 나면 좀 금방 사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개찰을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보고 밤에 수업 들으면 되잖아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면 어디에 법원에 언제 경매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시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의 매일 해요. 근데 뭐 수원지방법원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원마다 달라요.
직접 꼭 한번 가보십시오. 가봐야 이거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눈으로 봐야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매각 실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1억부터 시작합니다. 1억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완전 자유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했는데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됐다고 그래요. 유찰되면 새매각, 다시 매각을 하는데 새매각하면 가격을 이제 깎아줍니다. 상당한 금액을. 서울하고 경기도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깎아주고요. 인천은 30% 깎아줍니다. 법원별로 달라요. 강원도, 대전 이런 데도 30% 깎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20%인지 30%인지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지역별로 다르니까. 그럼 1억에 했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찰되면 그 다음에 경매할 때는 새매각할 때는 8천만 원. 또 유찰되면 여기서 20% 깎아준다고요. 6,400. 또 유찰되면 여기서 20% 깎아줘가지고 5,1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깎아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라면, 공매는 1억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9천, 8천, 7천, 6천, 5천 이렇게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10%씩 깎아줍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집이 공매 나왔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103억인가 이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100억, 90억, 80억, 70억, 60억, 50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만에 51억인가 낙찰됐어요. 지금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적 공매 치보면 나올 거예요. 51억 정도에 낙찰됐다고요. 감정 가격이 103억 정도 되는데 유찰됐을 때만 가격 깎아줍니다. 유찰돼서 다시 하는 매각을 새매각 가격을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는데 만약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또 새매각을 하는데 불허가 결정을 받아서 새매각할 때는 가격을 안 깎아줍니다. 이를테면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보증금도 안 돌려주고요. 가격도 안 깎아주고 다시 새매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인데요.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을 다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시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재매각. 재매각은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1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잔금만 안 냈다고요. 그러면 깎아줄 필요 없는 거예요. 재매각은. 유찰돼서 새매각을 할 때는 가격을 깎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및 이전 등기 인도명령인데 이 낸 돈 가지고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소에 갈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촉탁 등기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이런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명령, 명도 소송이 있는데요.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판사한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즉 세입자가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버티면 그냥 인도명령을 판사한테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하려면 최소한 2, 3개월 이상 걸리고요. 소송하는 절차가. 소송비도 최소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입자는 인도명령이 안 되고 명도 소송만 가능했어요. 그럼 소송하려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입자들 내보내려면 이사비를 한 2, 300만 원 이상 주고 합의를 했어요. 옛날에는. 소송하면 어째도 그 돈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보통 이사비 한 5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인도명령이 가능하니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매수인에게. 인도명령을 하더라도 집행관들이 와서 강제집행을 하면 일당은 줘야 되거든요.
그 일당이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짐 드러내면, 그러니까 아예 세입자한테 이사비 5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 경매 절차의 계략적 내용을 봤는데요. 이제 구체적 내용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